저는 15년 경력의 요양보호사 김지영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어르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르신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무려 1년 전에 말이죠.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15년간 수백 명의 노인분들을 돌보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돌아가시기 약 1년 전부터 몸과 행동에 특정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항상 식사를 잘 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밥맛이 없다며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다거나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오늘은 좀 쉴게라며 방 안에만 계시거나 밤에 푹 주무시던 할머니가 갑자기 밤낮이 바뀌어 생활하시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이 보내는 절박한 SOS 신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수많은 사례들 중에서 이런 신호가 나타난 후 적절한 대처가 없었던 노인분들은 대부분 1년 이내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대응했을 때는 고통을 크게 줄이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 중요한 5가지 신호를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보이는 첫 번째 신호는 식욕 감소와 체중 변화입니다. 이것은 가장 눈에 띄는 신호이면서도 많은 가족들이 나이 들면 다 그런다며 간과하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2년 전 돌봐드렸던 박할머니 87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식사를 잘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매 끼니 밥 한 공기와 반찬을 다 비우실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식사량이 급격히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은 입맛이 없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일주일, 한 달, 식사량은 계속 줄어들었고 3개월 만에 한 끼에 밥 몇 숟가락만 드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체중은 6개월 만에 58kg에서 45kg으로 무려 13kg이나 감소했습니다. 옷은 헐렁해졌고 얼굴은 헬쑥해졌으며 피부는 창백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보니 말기 위암 진단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정확히 11개월 후 할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수십 번 봐왔습니다. 식욕 감소와 체중 변화는 단순한 노화가 아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몸의 명백한 경고입니다. 의학적으로도 6개월 동안 기존 체중의 5% 이상이 감소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로 간주합니다. 60kg인 분이 3kg 이상 빠지면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식욕 감소와 체중 변화는 암, 말기 간질환, 심부전, 만성 폐질환, 말기 심부전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신경계 질환의 진행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심각한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노인이니까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실제로 제가 돌봤던 한 할아버지는 식욕 감소를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위암 진단을 받고 성공적으로 치료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생애 마지막 1년 동안에 나타나는 식욕 감소는
종종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더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보이는 두 번째 신호는 활동량 감소와 사회적 고립입니다. 이 신호는 첫 번째 신호와 함께 나타나거나 때로는 그보다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3년 전 만났던 김할아버지 92세는 대한민국의 백수발쇼를 자랑스럽게 맞이하신 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아침 6시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매주 목요일엔 바둑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다리가 좀 아프네라며 산책을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컨디션 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할아버지는 점점 더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리셨고 한 달 뒤에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거의 방에서만 생활하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50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바둑 모임마저 요즘은 바둑이 재미없어라며 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시고 손자들이 방문해도 피곤하니 나중에 보자며 짧게 대화를 마치셨습니다. 이전에는 방문객이 오면 항상 반갑게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던 분이었는데 말입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그로부터 9개월 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활동량 감소와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서서히 이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쇠약증후군 프레어티 신드롬이라고도 불리며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심장이 약해져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거나 폐 기능이 저하되어 산소 공급이 부족하거나 근육량이 감소하여 신체 활동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암 같은 중증 질환으로 인한 에너지 고갈이나 우울증, 치매의 진행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활동량 감소와 사회적 고립이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최대 50%까지 높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했다면 즉시 의학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신체적 질병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부터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신호는 수면 패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매우 미묘하면서도 확실한 경고 신호입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최할머니 85세는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9시면 잠드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새벽 3시까지 TV를 보시다가 아침 10시까지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족들은 노인이 되면 잠이 줄어든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수면 패턴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낮에는 식사 도중에도 갑자기 졸음이 쏟아져 고개를 숙이시다가도 밤에는 한숨도 못 주무시고 방 안을 배회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며칠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다가 갑자기 24시간 이상 깨어나지 않고 주무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가족들이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에 모시고 가니 의사는 종말 선망철매너 딜레리움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최할머니는 그로부터 10개월 후 평화롭게 영면하셨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과다 수면으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주무시는 것입니다. 식사 중이나 대화 중에도 갑자기 잠들어 버리고 깨워도 곧바로 다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불면증으로 밤에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일주기 리듬의 완전한 역전으로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종말 선망이라 불리는 현상은 노인이 사망하기 전 마지막 단계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때 극단적인 수면 패턴의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런 수면 패턴 변화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경계 질환 치매, 파킨슨병 등의 진행, 호르몬 불균형, 심장이나 폐의 기능 저하로 인한 산소 부족, 약물의 부작용, 심한 통증, 우울증 등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체내 생체 시계가 무너지는 현상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했다면 즉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약물을 검토하고 기저 질환을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수면 검사도 받아봐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단계라면 적어도 편안한 잠을 위한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보이는 네 번째 신호는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이 신호는 특히 가족들에게 정서적으로 가장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정할아버지 84세는 30년간 고등학교 수학 교사로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신문에 스도쿠를 풀고 주식 시장을 분석하실 정도로 머리가 매우 명석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갑자기 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주 가던 동네 마트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노화로 인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너무나 빨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복잡한 주식 계산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간단한 덧셈도 어려워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6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부인의 이름을 혼동하는 날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모시고 가니 급성 뇌증 아키우트 엔세팔로패스이라는 진단이 나왔고 추가 검사 결과 말기 뇌종양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할아버지는 그로부터 7개월 후 돌아가셨습니다.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기억력의 급격한 감퇴, 특히 단기 기억, 언어 능력의 저하, 단어를 찾지 못하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함, 판단력과 문제, 해결 능력의 상실,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인식 혼란,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결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노화에서는 인지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지만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망 전 1년 이내에 나타나는 인지 기능 저하는 매우 급격하고 명확합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뇌질환, 치매의 급격한 진행, 간부전이나 심부전으로 인한 독소 축적, 심한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약물의 부작용이나 상호작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종말 선망철 매너, 딜리리엄이라는 현상입니다. 이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으로 많은 노인들이 사망 전 마지막 몇 개월 동안 경험합니다. 이때는 날마다, 심지어 시간마다 인지 상태가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CT나 MRI 같은 뇌 영상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 가능한 원인 감염, 약물 부작용, 대사성 질환 등이라면 즉시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런 급격한 인지 기능 저하가 생의 마지막 단계의 신호라면 가족들은 감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의식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보이는 다섯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신호는 호흡 곤란과 심혈관 변화입니다. 이 신호는 종종 다른 신호들보다 나중에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하고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제가 돌봐드렸던 강할아버지 89세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80대 후반까지도 매일 새벽 시장에 가실 정도로 활기찬 분이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너무 차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할아버지는 평지를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고, 밤에는 누워서 숨쉬기가 힘들다며 앉아서 주무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발목과 다리는 점점 더 붓기 시작했고, 피부는 창백해지다가 약간 푸르스름한 색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답답하고 조여오는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니 중증심부전 진단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6개월 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호흡 곤란과 심혈관 변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운동 시 호흡 곤란으로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거나 빠르게 걸을 때만 나타나다가 점차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숨이 차게 됩니다. 결국에는 휴식 중에도 심지어 누워있을 때도 숨이 차는 증상 기저호흡이 나타납니다. 다리나 발목의 부종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체내 수분이 다리에 축적되어 붓기가 생깁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저녁이 될수록 붓기가 심해지는 패턴이 특징적입니다. 피부색의 변화도 주목해야 합니다. 창백해지거나 회색빛 또는 약간 푸르스름한 색청색증으로 변하는 것은 산소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나 손톱, 발톱의 색이 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산소 부족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슴 통증, 불규칙한 심장 박동 부정맥, 갑작스러운 현기증이나 실신, 극심한 피로감 등도 심혈관 변화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로 심장이나 폐의 심각한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심부전, 관상동맥 질환, 판막 질환,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이나 폐렴,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 폐색전증, 폐섬유증 등의 폐질환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임종기 우려 터미널 컨제스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과 폐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체내의 수분과 이산화탄소가 축적되고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변화를 발견했다면 즉시 응급의료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장 초음파,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고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호흡 곤란과 심혈관 변화는 종종 완전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완화 의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이 사망하기 약 1년 전에 나타나는 5가지 중요한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욕 감소와 체중 변화, 활동량 감소와 사회적 고립, 수면 패턴의 변화,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 호흡 곤란과
심혈관 변화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여러 신호가 함께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런 변화들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의학적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험 많은 의사는 이러한 변화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확한 진단과 예후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료 가능한 단계라면 즉시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때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생의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말기 케어 앤드 라이프 케어나 호스피스 케어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포기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고통 없이 존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제가 15년간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지켜본 가장 가슴 아픈 장면 중 하나는 가족들이 이런 변화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완치에 집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도한 검사와 치료로 노인분들이 고통 속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별은 이런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가족들에게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돌봤던 윤할머니 94세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가 식욕 감소, 활동량 감소, 인지 기능 저하 등 여러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을 때 가족들은 의사와 상담 후 호스피스 케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매일 번갈아 가며 할머니를 방문했고 할머니가 젊었을 때 좋아하시던 음악을 틀어드렸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했고 자녀들은 하고 싶었던 말들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살 테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영면하셨습니다. 이처럼 생의 마지막 신호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의미 있고 존엄한 마지막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점 의학적 평가와 현실적 이해, 의사와 솔직한 대화를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세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어떤 치료 옵션이 있습니까? 삶의 질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등의 질문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2점 우선순위 설정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과도한 치료로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3점 통증과 불편함 관리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완치보다 편안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통증 관리, 호흡 곤란 완화, 편안한 수면 등에 집중하세요. 4점 정서적, 영적 지원 많은 노인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정서적, 영적 평화를 찾고자 합니다. 종교적 의식, 명상, 가족과의 대화, 인생회고 등을 통해 이를 도울 수 있습니다. 5점 법적, 재정적 준비 유언장,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사전 의료의향서, 재산 분배 등의 문제를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가족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노인분의 뜻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6점 작별 인사의 기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5마디 말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7점 가족 돌봄 제공자의 자기 관리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지키는 것은 정서적으로 매우 소모적입니다. 가족 돌봄 제공자도 자신의 건강과 정서적 웰빙을 챙겨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은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신호가 나타난다고 해서 반드시 1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노인분들은 적절한 치료와 돌봄으로 이러한 위기를 넘기고 더 오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여러 개 동시에 또는 급격하게 나타날 때는 생명의 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단지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최고의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에게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마지막 여정을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